출발 새아침.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이때 친생자란 부모와 혈연관계로 연결되는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비록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당시 남편이 이에 동의했고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면 비록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연, 유전 등을 중심으로 인정되던 가족의 개념이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실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에 의해 생겨나는 전통적인 형태 외에도 동성 간 결합, 사실혼과 비혼동거, 입양, 재혼이나 삼혼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인정되고 있으며 혼인이나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 거죠. 나에게 있어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새아침 가족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오늘 할 말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 스타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뉴스봇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네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다. 뭐 이런 네.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죠.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에 이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건강 부분은 뭐 생각만큼 그렇게 고려를 안 한 모양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입소가 이제 됐고요. 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이 조국 전 장관도 직접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정 교수의 11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은 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네네. 예, 그거 이외에도 지금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뭐가 조금 검찰이 포착한 게 좀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은 이 정 교수의 WFM 주식 취득 경위 그리고 뭐 이 주식을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누락한 배경 이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정 교수가 이 WFM 주식 매입할 당시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뭐 약간 정 교수 쪽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게 구치소에서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요 상당히 피가 말려요. 근데 그럴 거라고 보여요. 네, 제가 어제 사실은 네. 이 뉴스를 새벽에 일하다가 말고 접했을 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아마 당사자들은 더 많이 놀랐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수사에 엄청나게 탄력이 붙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수사 부분은 저보다 잘하시잖아요. 예, 어쨌든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당의 공수처법 선처리 제동이 걸렸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하고 각 당 실무협상 담당 의원, 이 3+3 네. 회동 가졌죠. 뭐 일단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 좀 입장 교환을 했는데. 뭐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이런 상태에서 송기현 민주당 의원, 권선동 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따로 또 이 실무 협상을 또 가졌어요. 네. 70분 정도 꽤 길게 가졌는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합의까지는 도출을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오후 3시에 2차 실무 협상을 갖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본회의에 이 공수처법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29일을 하루 넘긴 날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 어제가 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거다. 뭐 약간 최후 통첩 비슷한 것도 했잖아요. 네, 23일 딱 그렇죠. 집어서. 자, 그러면서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혀서 29일 날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소수 그 정당들이 약간 반발을 하고 나섰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 등이 어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공수처법 우선 처리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11월 27일 이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약간 좀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뭔가 설득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생긴 거죠. 네. 어제 기자회견에는 민중당과 원외정당인 뭐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민단체 연합인, 정치개혁 공동행동 이런 쪽도 다 함께 했어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선거제 개편안이 더 시급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속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실무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 대타협이 이루어졌을 경우 수사권만 가진 반부패 수사청 정도는 사견을 전제로 검토 가능하다라고 네. 약간 제안을 또 했다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공수처법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절대 불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일종의 뭐 중재안 비슷하게 뭔가 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정말로 이런 중재안을 심각하게 당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교란 전략인지 이것 잘 모르겠네요. 선거제도 개편 대타협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또 안을 별도로 뭐 얘기하기도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각 당의 셈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이게 참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안이 자꾸 나오고 그게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하면 네. 이게 자꾸 안 시간이 돼요, 오히려?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럼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법안들의 처리가 점점 또 무산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런데 11월 27일 이후에 처리된다 그러면 그때도 해도 아직 뭐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각 당의 셈법이 소수 어떻게 정당들은 적용될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렇죠. 여당은 공수처법만이라도 29일 날 상정해서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거죠. 글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리고요. 오늘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하나 있네요.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를 10분간 만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전 11시부터 10분간 또는 플러스 알파 뭐 몇 분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뭐 어찌됐건 뭐 짧은 만남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 상당히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총리가. 그래서 일본 자민당의 중진이자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 누카가 후쿠시로 이란 의원연맹 회장 또 가와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하고 조찬 회동했고 지금 근데 누카가 의원이 그 회동 직후에 NHK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내놨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이란 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양국의 마이너스다. 예. 한일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이 총리와 함께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오후에는 이제 그 자민당과 연립정권 이루고 있는 공명당 야마구치 나소 당대표도 만났고 이제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만났는데요. 네. 이분이 지금 아베 총리하고 계파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뭔가 오늘 회동에서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3+3 회동을 어제 가졌죠. 핵심 쟁점은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었는데요. 이견 차이가 크고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회담이었습니다.
회동 어떻게 됐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여쭤보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서초동에서 네. 촛불 집회도 있었었고 또 구속을 찬성하는 쪽하고 좀 약간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사인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이 없고요. 네. 차분하게 사법적 처리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현재로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사법 절차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계획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장관직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쭤볼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3+3 회동 얘기가 사실 궁금해요. 어제 회동한 다음에 당내 반응이 좀 있었나요? 특별하게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당초 예상했던 대로 이번 3+3 회동은 어떤 결과를 어떤 합의나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탐색전이랄까 또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회동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법 개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네.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의석수를 현재 300석으로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정도가 쟁점인데 네. 아마 요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가 이후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선거법 개정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선거법 개혁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각자의 입장을 서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당 입장에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300석을 유지하되 225대 75 비례대표를 네. 75석, 지역을 225로 하고요. 일부 한 절반 정도, 비례대표의 절반 정도를 연동형으로 하자는 건데, 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자체에 대한 축소 내지는 연동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일각에서 나온 얘기로는 그냥 그러지 말고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 수는 그대로 두고 한 20석 정도만 늘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의석수를 늘린다는. 그렇죠. 예,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국민 내 어떤 눈높이랄까요? 국민의 이 소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 의석 300석을 그에서 320석 정도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은 당론으로 의석수는 300석으로 돼 있고 아마 자유한국당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감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설득 작업이나 구체적으로 내놓은 상호 간의 당근이나 채찍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현재로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구체적인 새로운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 것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아마 설명한 자리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미 서로 간의 입장을 얘기했고 예를 들면 예컨대 이런 거죠. 연동형 비례제도를 자유한국당이 정말 받을 수 없느냐의 문제. 네. 예, 그리고 비례대표를 그렇다면 조금 늘린다면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느냐. 이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제 이제 뜨거운 이슈가 바로 공수처 설치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법 선처리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 반부패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말도 나왔나요? 일일이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네. 법조인들끼리 모였다 보기 때문에 세 분 다, 예. 법조인들 간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을 좀 벌였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네. 예,
뭐 자체에 대해서 아주 뭐 그 상대 의견을 배척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법리적 문제가 있고 또 그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정도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네. 뭐 그 참석했던 분들은 어쨌든 뭐 논의 자체가 뭐 그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논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 공수처 설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법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두 내용이 지난 패스트트랙으로 다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하냐 어느 것을 언제 함께 처리하냐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논의는 따로 진행되지만 어느 수준에서는 함께 묶여 있기도 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 이런 분들은 공동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우리 이거 반대다 공수처법 우선 처리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11월 27일 이후에 선거제 개편한 거 함께 차라리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렇다면은 3+3 회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야당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당 측의 일부 야당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네. 당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 정치적 합의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렇죠. 바로 거의 병행 처리.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게 안건을 먼저 올라가는 거고 거의 동시에 처리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합의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데 정치권이, 마냥 외면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좀 높여야 되고, 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사실은 그때 함께 처리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위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최대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최종적으로 타결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만약 그런 게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를 이후에 소위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국회 선진화법에 이 법안들을 태울 때 전제가 선거제 개편 관련한 법안의 처리가 조금 더 방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아직까지 그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연하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데 3+3 혹은 어제 세 분의 회동 성과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대화 체계가 만들어지고 가동됐다. 이게 제일 큰 의미가 생각합니다. 대화 채널이 만들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논의가 시작됐고 그 안에서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와서 서로 간의 생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상대 입장을 돌아가서 상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그럼 다음에 논의할 때는 그보다 좀 진전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또 가지고 나올 거예요. 각자가. 네. 그렇게 되면서 논의가 그러니까 쟁점이 모아지겠죠. 쟁점이 무엇이 그럼 가장 이 쟁점 한두 가지 쟁점 예를 들면 몇 가지 한 가지든 세 가지든 쟁점이 모아지면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타협할 거냐 그 타협 지점에서 나머지 문제가 한껏 전체적인 문제가 풀리는 그런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3+3 회동 자체는 매우 유의미한 회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법리적인 논쟁도 가능하고 이것저것 배척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뭔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 어제 중요했다 이 말씀 하셨는데 결국 그 얘기가 대화 채널을 살려놓고 그 안에서 뭔가 협상 여지가 있다라는 말로 들리고 지금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혹시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우리가 뭔가 진행하겠다. 또 그 이전에도 23일까지 한국당이 전향대표들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표결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건 네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을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중요한 대화 파트너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협의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그렇죠. 반대를 위한 반대, 끝까지 어떠한 그 합의 도출에 부정적 네네.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로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이 또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쳐갈 수는 없는 거다.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번엔 좀 약간 새로운 이슈로 가겠습니다.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해가지고 뭐 잘못된 일이다, 시설물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현대 아산 측에서도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내부에 대한 발언이고요. 네네. 북한 내부에.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한 발언. 그다음에 네. 하나는 우리 남쪽,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현장에 배석한 사람들 그를 보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장금철 통전부장도 있었기 네.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요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 못하고 있는 우리 남한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도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북한 내 상황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과 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내부적 리더십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좀 특이했던 것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또 뭐 좀 뭔가 좋은 얘기가 있을 거다 이런 언지를 주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인가요? 북한 측에서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네네. 그렇다면 어제 북한이 내놓은 이런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이 분석이 조금 더 힘을 얻는 모양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북미 대화가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뭔가 변하거나 확장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북미 간의 대화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11월 중에 아마 북미 간의 실무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북미 간의 실무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실무 대화에 대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은 네. 그야말로 실무 대화, 이쪽에 이 실무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네. 원하는 것 같고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실무 대화는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 대화를 보는 서로 간의 관점의 차이가 논의 수준까지 좀 서로 이해관계를 서로 논의 수준에 대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 김계관 전 부상의 네.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미국 쪽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지만 워싱턴의 관료주의나 또는 네. 정책 작성자들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불만을 표출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네. 대통령에게 이 실무회담에 구체적인 자신의 의지를 실어서 실무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만들어 달라는 어떤 또 다른 주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짧게 혹시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뭐 제재 완화 카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남한하고 또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제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미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좀 더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고, 그다음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서 이탈하는 것을 좀 제어할 수 있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북미 비핵화 대화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한반도의 전쟁이라든지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 사업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강산 재개는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쪽에서 보기에 지금 가장 시급한 대북관계 해결 과제, 촉매제 이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국 간 대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런 당국 간 대화를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 국민 또 남한 국민들의 정서를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정서,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 체계, 당국 간 대화 체계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필요하다면 최근에 방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을 포함한 이런 방역이나 축산 부분의 협력 등을 시급한 과제로 먼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일단 긴장 분위기를 완화시켜서 정서적으로 좀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2014년) 전국의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신문 광고에 세월호 참사 교사 시국선언을 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5년 만인 지난 3월에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는 했지만 결국 교사의 정치적 발언은 유죄다. 이게 쟁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인원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강요했다라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지, 이게 또 현재 지금 시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서울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교사로부터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이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청원입니까? 네, 아마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된 계기는 헌법상에 보장된 이제 교사의 어떤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노출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지금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현상들로 이해를 하고요. 실제 이날 관련 기사를 제가 보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제 구호도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구호가 반일 구호인지는 공감이 안 되는 측면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학생들의 이런 주장도 있고 한데,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고려해서,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반일 구호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I love Korea, 아베, 자민당 망한다. 이런 구호였는데, 네네. 이게 정말 반일 구호인지 여부는 이제 차치하고, 일단 이게 그 학생들의 기본권 혹은 교사의 정치 참여권 이런 것들과 좀 맥락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지금 네네. 우리가 왜 인원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전 선생님을 모셨냐. 우리 그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장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여쭌 건데요. 지금 그 인원고 교장인 나생표 교장은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학생들이 반일구가 담긴 띠를 달고 이렇게 뛴 거는 자발적인 일이었다.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었다. 그리고 인원고 학생회에서도 맞다. 일부 학생들이 지금 내놓는 얘기는 대표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 학생, 또 학생들 중에서도 이쪽은 다른 말, 저쪽은 다른 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아마 그 현장에 나가서 네.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네네. 통상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보이테스 바흐 협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민교육의 3대 원칙인데 네. 교사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이제 3가지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강압적인 교화나 주입식 교육은 금지하고 네. 또 이제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게 첫 번째 요소고 네. 두 번째는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수업 중에도 다양한 입장과 논쟁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원칙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의 상황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스스로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 원칙 하에서 지금 학교 현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인원구 같은 사례에서 보면은 이게 사회적인 논쟁의 주제인가 아니면 학계에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된 내용이고 그것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에도 다 수록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에서 이것이 쟁점으로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일 대목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사실은 논쟁의 지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3가지 원칙 하에서 교육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인원구 문제에서는 또 학교장과 또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대립되는 지점이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에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3가지 그런 교육 원칙이 만약에 지켜지고 있다면 이제 어제 그 학생의 기자회견 같은 것이 조금 나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네.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사가 평소 수업 시간에도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뉴스는 모두 가짜니까 믿으면 안 된다 이러기도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긍정적 평가를 얻은 학생이 하니까 너 일배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건데 이게 네.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이제 확인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그렇다면 교사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그 학생이 이제 얘기했던 주장대로 그런, 학생이 어떤 다른 관점을 보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떤 긍정하지 않거나 그 바로 현장에서 이제 부정하기보다는, 학생의 어떤 다양한 관점들이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논쟁 상황이 그대로 이제 재현되고 그 부분에 대한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토론이 되고 공유가 되는 상황이 바람직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좀 다른 의견을 보였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배냐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학생들을 대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네네.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포용적으로 수용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선생님께서 지금 이번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인원고 학생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학생의 교육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층위가 있는가 이런 관점을 보면 사실 학생의 인권은 충분히 더 신장돼야 되고 학생들에 대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학생들의 그 자율성 못지않게 학생들도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시민성도 기르는 그런 자세가 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연결된 김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제 정시 확대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에 예.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정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좀 많이 모여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으로서 정시 확대와 관련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던가 학부모들의 반응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 그 정시 확대 문제가 현장에서 이제 느끼기에는 이게 교육 불평등이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가 좀 높아진 상황인데 네. 이 정시와 수시의 비율 문제로 교육 불평등이나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사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교육 불평등 문제에서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만약에 없다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한 회사원이 대졸 회사원과의 급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대학 진학에 대한 그렇게 목을 맬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인데 현장에 던져진 이 신호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과거에 이 문제집 풀이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다양한 교육 혁신이나 평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수능 문제집 풀이 위주의 교육으로 1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불안함, 나중에 혼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정시 확대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냐.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돈 있는 집안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고 중하위 경제적으로 중하위 계층 학생들에게는 더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등교사로서 고등학교 교사로서 특히 하나고와 같은 아주 그 약간 특수한 형태의 자유형 사립고의 교사로서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우선돼야 될 것이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도 역시 서열화돼 있는데, 네. 실제 정시 확대됐을 때, 그러니까 수능이 확대됐을 때 통계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고소득 가정일수록 수능을 선호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요. 네네. 실제 수능 중심의 체제에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가운데 수능 중심 체제에서는 약 한 400여 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네. 이 학종을 도입한 이후에는 최근에는 이제 900여 개 고등학교에서 입학생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능 중심으로 했을 때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 중심의 이 전형에서 전국에 있는 고교에서 많은 학교들이 더 입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네네. 소득이 높을수록 또 수능을 선호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와도 좀 일치하고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청취율 조사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조사 전화 받으시면은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설문조사하는 줄 알고 열심히 전화 받아봤더니 딴 얘기였어요. 속상해요. 이런 얘기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